첫 번째 이야기. 아이는 개구장이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여러 번,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과 싸우기도 여러 번. 그래서 아이의 몸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저 약간의 찰과상만 생기기도 하고. 아이는 유난히 어린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날 아이는 새로운 놀이를 찾았다. 그건 바로 세탁기 장난. 아이는 세탁기 안에 들어간 후 친구에게 세탁기를 가동시켜 달라고 했다. 세탁기가 가동된 후 친구는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미지근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세탁기 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점점 어지러워했다. 물이 코 속에서 맴돌이를 했다. 아이는 뱃속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번 세탁 때 다 사용되지 않은 세제 찌꺼기들이 물에 녹아 나왔다. 이 또한 아이의 입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입에 거품이 차올랐다. 친구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얼마 안 지나 집안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집에서 부업 중이던 엄마가 비명 소리가 들린 곳으로 달려갔다. 세탁기 앞에서 아이의 친구가 구토를 하며 울고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아이가 관절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꺾인 채로 들어있었다. 엄마는 울먹울먹한 눈으로 아이를 세탁기에서 꺼냈다. 엄마의 입엔 보일락말락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해석: 아이는 유난히 어린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부터 짜증나게 변기가 막혀 있었다. 여보, 아침에 화장실 누가 썼어? 아까부터 혜정이가 화장실에 있던데요. 왜요? 변기가 막혔어. 내 중학생 딸내미의 짓인가 보다. 일을 봤으면 뒷처리까지 깔끔히 해야지. 괜히 짜증이 났다. 요새 사춘기라 그런지 반항도 늘고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딸내미 얼굴 보기도 힘들다. 아내 말로는 살도 갑자기 많이 찌고 학교도 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 사춘기라 참고 있었는데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 나중에 혼쭐을 내주던가 해야지 원. 이 딸내미 어디 갔는데? 괜히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화풀이를 했다. 몰라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밖으로 나가던데요. 뭘 했는지 꽤 오래 있던 것 같던데. 하 젠장. 변기를 막히게 했으면 뚫던가. 뚫기 힘들면 말이라도 하던가. 근데 혜정이 얘 치질이가 물이 왜 이렇게 시뻘게. 잘 뚫리지도 않고. 하 진짜. 변기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다가왔는지 고3 아들 녀석이 이상한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뭔데 왜? 니도 변기 쓸라고? 너의 동생이 막히게 했다. 보고만 있지 말고 니도 도와봐라. 아들내미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밖을 뛰쳐나갔다. 쟤 왜 저러노? 해석: 딸이 살이 갑자기 찌고 학교를 안 가고 사춘기라고 했다. 딸은 임신을 했고 변기로 처리하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중학생인 나는 놀토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며 폰을 만지고 있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친척을 만나러 가서 할 짓도 없고 심심해서 방에서 폰으로 레이디버그를 하다가 신기록을 세우는 중에 전화가 와서 언짢은 채로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길래 다시 한번 물었다. 누구세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뭐지 싶고 말이 없길래 발신번호를 확인했는데 숨이 턱 막혀왔다. 해석: 발신번호는 우리 집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전쟁이 끝난 후 히로시마의 황폐함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한 노파가 젊은이에게 부탁을 하러 나왔다. 노파는 자신이 쓴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젊은이, 부탁이 하나 있네. 무엇입니까, 어르신? 이 편지를 애인의 현에 갖다 주면 안 되겠나? 그 시점에서는 원자폭탄으로 인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 우체부나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노파의 간절한 부탁에 굴복했다. 노파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덧붙였다. 이 편지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읽지 말아주게.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하고
길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지고 한 숙박집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다. 무료한 젊은이는 노인이 준 편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편지를 읽어보기로 했다. 편지를 읽은 젊은이는 편지를 찢어버리며 자기가 가던 길로 가버렸다. 해석. 그 편지에 써 있었던 내용은 내가 보내는 마지막 보기일세. 5번째 이야기. 갓난아기를 키우며 혼자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힘겹게 살고 있던 그녀에게 갑자기 애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녀와 애 아버지는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무언가를 주제로 매우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애 아버지는 곧 그곳을 떠났고 잠시 후 그녀도 애 아버지를 쫓아가 따지려고 집을 나갔다. 그 후 한동안 별일 없이 잠잠했다. 집주인은 얼마 후 그녀가 살던 방 안에 아무도 없고 까만색 인형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썰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매일매일 누가 있나 없나 싶어 그 방을 보았지만 항상 그대로였다. 방세를 낼 때가 되어도 아무도 없자 집주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자 까만색 인형이 갑자기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듯 하였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석. 까만색 인형이란 것은 혼자 방 안에 갇혀 굶어 죽은 갓난아기의 시체에 파리와 바퀴벌레 떼가 까맣게 뒤덮여 있는 것이었다. 6번째 이야기. 한 덥고 어두운 밤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그의 몸은 누군가와 싸운 듯한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반신에는 손톱으로 핥히고 주먹으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왼쪽 손은 손으로 저지한 듯한 손자국으로 된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웃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른쪽 눈은 파헤쳐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왼손 손톱에는 그의 피가 담겨 있었다. 해석. 즉 자살한 것 같지만 자살한 게 아니다. 그의 왼쪽 몸이 오른쪽 몸을 공격한 것이었다. 이 증상을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한다. 7번째 이야기. 한 경비 아저씨가 평화로운 공원을 지키고 있는데 그의 눈에 띈 이상한 소녀가 매일같이 공원에 나와 있었다. 이 소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멍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모습은 일반적인 놀이를 즐기는 어린 아이들과는 달랐다. 경비 아저씨는 이 소녀에게 호기심을 느껴 어느 날 가까이 다가가 질문했다. 왜 항상 가만히 땅을 쳐다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니? 아저씨의 호기심에 대답한 소녀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더욱 기이한 말이었다. 흙이 무거워. 아저씨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흙이 무거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다시 땅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소녀의 이상한 대답에 궁금증을 키워가며 며칠간 계속해서 소녀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그는 공원 근처에 흙으로 덮인 작은 구덩이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아저씨는 구덩이를 파내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흙을 파내자 공원 땅 속에 어린아이의 시체가 묻혀 있었다. 소녀의 눈은 아련하게 빛나면서 아저씨를 향해 웃음을 지었다. 해석. 어린아이의 시체는 땅 속에 묻혀 흙이 무겁다고 말한 소녀였다. 마지막 이야기. 한 여자가 어둡고 조용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잠시 후 뒤에서 두 남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발을 빨리 걷기 시작했다. 골목길로 들어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여자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어둠에 가려진 남자 한 명이 나타나며 말했다.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여자는 놀람과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남자는 여자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여자는 못 믿었지만 사라진 다른 한 명이 신경 쓰여 이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친절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자는 그의 친절함에 감동하며 수다를 떨면서 집 앞까지 도착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아쉬웠대문 윗구멍으로 남자가 갔는지 살펴보았다. 그때 여자의 눈앞에는 새까만 광경만 보였다. 해석, 남자도 대문 윗구멍으로 여자 집안을 훔쳐보고 있었다.